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제 정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고창에서 이제 있는 수박 시험장에서 왔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 기술원 농업기술원에서 수박만 조금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제가 이제 어쨌든 수박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들이 있던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농가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한 것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수박 산업 현황하고 그리고 이제 수박에 재배하는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일단 수박 산업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이제 머리를 식히시라고 제가 약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수박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의 원산지는요. 여기 이제 그냥 아프리카 지역의 남부에 있는 이제 칼라리 사막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부시맨이 좀 이제 옷을 벗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외화로 가끔 명절 때나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시맨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칼라리 사막인데 이게 이제 부시맨이 보면은 옷을 되게 좀 편하게 가볍게 입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더워서 그렇게 현재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박이 태어난 곳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이 너무 많고 높고 그런 곳이라서 수박은 조금 이제 열을 좋아하는 그런 작물이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구상에서 그런 첫 기록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기원 전 2500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시대에 왕의 그런 사후의 음식이라는 기록으로서 여기 그런 이집트 뭐 피라미드나 그런 이렇게 벽화로 해가지고 예전 기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사후의 음식으로 현재 활용됐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시기 때는 왕이 굉장히 뭐 권력도 높고 되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후의 음식이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수박이 그만큼 이제 귀중한 음식으로 좀 많이 활용되지 않았나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기록으로 보게 되면은 1200년도쯤에 처음 이제 개성에 수박을 심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200년도부터 그렇게 심겨져서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뭐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재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좀 넘어온 그런 전파 경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남부 아프리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인도, 이제 중국에서의 그런 이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그런 기록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왜 수박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하는데 일단 수박의 숫자는 우리가 조금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게 이제 물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수박, 뭐 슈가 이런 식으로 뭐 중국에서도 불려지긴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당시에 참외는 항상 이게 먹고 있는 그렇게 퍼져 있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외같이 조금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물이 훨씬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물 숫자만 붙여서 이제 수과라고 그렇게 불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멜론이 비슷하게 수박과 그렇게 있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또 물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앞에 워터라는 말만 붙여서 현재 이제 워터멜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95%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다른 뭐 과체류도 뭐 90% 가까이 되고 뭐 과수 같은 사과는 뭐 80%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이제 수분 함량이 엄청 많은 그런 과실이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기능성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과일이 빨간 이런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토마토가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토마토보다도 1.5배 정도로 그렇게 라이코펜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룰린 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의 피로 회복이나 뭐 보습 같은 그런 뭐 좀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이 있는데 과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긴 하지만 특히 이런 하얀색 과피 쪽 부분에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런 뭐 설명들은 이게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박 산업 현황하고 현재 이제 수박의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트렌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수박 생산 동향인데요. 현재는 이제 10년도부터 뭐 최근까지 이렇게 기록들이 있긴 한데 뭐 2000년대 뭐 더 좋은 기록으로 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후로에는 한 3% 정도 그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시설하고 노지가 좀 그렇게 같이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설이 한 80% 정도로 대부분의 그런 시설 재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따로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시설 재배는 한 3.4% 그리고 노지는 0.7% 비율로 감소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지보다는 우리 이제 시설이 좀 관리가 더 집중적으로 되고 노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조금 많다 보니까 노지보다는 이제 시설이 조금 감소되는 게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 추세였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수박 그런 재배 면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이긴 한데 이제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이제 증가를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도는 전국에서 이제 2위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의 아는 수박은 이제 호피무늬에다가 그냥 엄청 크고 이제 적색의 그런 과실만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이제 마트나 그런 뭐 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 크기가 좀 작은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망고 수박, 애플 수박, 씨앗류 수박 같이처럼 수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가락시장의 반입량하고 가격에 대한 그런 추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일반 수박은 반입량 같은 것도 좀 약간 감되면서 가격도 뭐 물가 상승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복수박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증가하다가 이건 감소되고 이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일반 수박보다 높긴 한데 이렇게 감소되는 거는 이 시기 때 이제 흑수박이나 다른 수박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그것들을 서로 이제 뺏어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흑수박이나 여기 기타는 뭐 애플 수박, 망고 수박 같은 조금 그런 다양한 그 수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반입량이나 가격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의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수박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이제 하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소비 측면에 따른 그의 품종별로 좀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뭐 일부 수박은 좀 성장하고 일부는 약간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품종별로 한 뭐 3년 단위에 대한 그런 반입 비중인데 확실히 2017년도에만 하더라도 막 그런 1, 2인 가구 증가하면서 소비가 뭐 작게 된다 약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확실하게는 이제 말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 수박이 뭐 98% 정도 해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일반 수박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다른 그런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일반 수박은 확실하게 이제 90대 초반으로 눈에 띄게 조금 많이 내려오고 특히 이제 흑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 정도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타 수박 같은 뭐 애플이나 망고 같은 것들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조금 이제 성장을 했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이제 소비자의 그런 선호에 따른 그런 조사 결과인데 최근에 그런 과실이나 채소 같은 섭취의 하나의 트렌드가 뭐 과피까지 그냥 편히 이렇게 씹는다거나 아니면 씨를 뱉을 수 없이 이제 무액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를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수박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 크기에 따른 그런 선호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3대 정도가 이제 같이 조금 살면서 대가족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 가구 형태가 주를 이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10kg 이상의 큰 수박을 사가지고 좀 나눠 먹을 때 그나마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1, 2인 가구가 조금 많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뭐 한 2세대 정도 하는 뭐 핵가족화로 조금 많이 되면서 이 큰 수박은 좀 소비가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가장 선호를 하는 게 여기 한 5에서 8kg 정도 있긴 하지만 7에서 8kg가 이제 현재로는 가장 많이 조금 선호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중 크기대라고 조금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뭐 앞으로는 뭐 1, 2인 가구의 좀 비중이 계속 더 높을 것으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작게 뭐 3, 4kg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많이 조금 선호를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조각 수박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 수박은 특히 뭐 한 15년도만 하더라도 뭐 10명 중에 하나도 뭐 좋아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선호도였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이제 조각 수박이 훨씬 낫다라고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각 수박에서도 이제 최근에 큰 뭐 마트나 가보시면은 우리 수박을 뭐 한 통으로 파는 게 뭐 일반적인 그런 추세긴 하지만 요새는 뭐 절반 수박이나 반의 반 수박 그리고 아니면 조금 약간 도시락 같이 그렇게 엄청 소포장이나 프레시 컷으로 이렇게 파는 것들도 굉장히 조금 다양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각 수박에서도 2015년도에는 거의 이제 절반 수박 정도만이 조금 거의 선호를 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반의 반인 이제 4분의 1 수박을 가장 높게 조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 소포장이 거의 한 6분의 1 정도 그런 이하의 그런 포장들을 조금 말하는데 오히려 이제 절반 되는 그런 반절 수박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것들이 간단한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게 하나의 그런 소비가 변하고 있는 우리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수박 산업 현황하고 그렇게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뭐 간단하게 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 수박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특징인데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긴 했지만 수박에 가장 좋아하는 이제 생육 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에서 30도 정도가 좀 가장 그런 최적의 온도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뭐 사막에서 태어날 만큼 이제 고온성이다, 고온을 좋아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일부는 뭐 낮은 온도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작물 기준에서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서늘한 데서 조금 자라는 걸 좋아하는 엽채류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도 정도가 최적의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수박은 조금 더 확실히 작물에서는 이제 고온성이로운 그런 걸로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씨 없는 수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박 자체에서도 약간 좀 고온성 품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이런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는 게 하나의 조금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수박보다는 생육 저온이 뭐 한 3에서 5도 정도 그렇게 높아서 보통 한 30에서 35도 정도 가까이는 이제 최적의 온도라고 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요한 게 이제 하나의 그런 특징이 이제 수정 저온이라고 조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과채류랑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파프리카나 딸기, 뭐 토마토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뭐 수정을 하거나 영양 생장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일시에 대부분 뭐 일정 기간 착과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딱 수확을 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 수정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거의 그 농사가 거의 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정 온도 때, 수정기 때 온도가 좀 중요한데 뭐 이제 고온기 때는 좀 우리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뭐 한겨울이나 재배할 때는 이 야간의 수정이 그 15도 정도를 맞추는 게 하나의 큰 핵심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적산 온도는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뭐 일 평균 온도를 계속적으로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수박이 최적의 그런 수확하는 시기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착과를 시키고 1000도씨 대과정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그 고품질로 생산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수박 대과정은 1000도씨긴 하지만 이제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한 1100에서 1200도 정도가 최적의 그런 적산 온도라고 현재까지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박은 아까 이제 빛이나 그런 광을 좋아하는, 온도를 고온에서 자라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광 포화점이 8만 룩스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축에 속해요, 작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프리카 같은 정도는 한 뭐 6만 룩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8만이라는 그런 수치는 우리 한여름에 그런 바깥에 한 뭐 12만 그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설에서는 또 이제 몇 중을 뭐 좀 차광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최고치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겨울에 뭐 지금이라고 조금 볼 수 있는데 뭐 높아봤자 한 6만 럭스 정도가 그런 최고의 그런 포화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수박은 이제 강한 빛에서도 충분히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일반 수박하고 씨 없는 수박의 뭐 온도 같은 그런 특징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염색체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수박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쌍으로 해가지고 22개 있고, 씨 없는 수박은 이제 세 쌍으로 해서 이제 33개가 있는데, 뭐 이 차이는 간단하게 아까 이제 약간 고온성에 좀 가하다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량한 환경에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는 특징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자수는 뭐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7개 미만으로 이게 표기된 거는 이제 뭐 농산물 품질 관리 기준에 이제 수박을 이렇게 딱 사면으로 잘랐을 때 이제 보이는 게 이제 7개 미만이면은 씨 없는 수박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라고 우리가 뭐 표현을 하긴 하지만 씨가 좀 아예 없진 않고요.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씨가 어떻게 보면은 뭐 퇴자 부분에서 그렇게 딱 수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질 확률이 이제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7개 미만 정도까지가 정확하게 조금 씨 없는 수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훨씬 더 고온에 강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고온에 당연히 강한 내성성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일반 수박이나 뭐 당연히 수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온기 때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열에 데워지게 되면은 뭐 육질이 조금 뭐 악병가로 변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피수박식으로 많이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고온에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육질 악병가 하는 발생들이 확실하게 적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염색체가 뭐 색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불량한 환경에 굉장히 적응도 잘하면서 이제 세력이 일반 수박보다는 훨씬 센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육이 어떻게 보면은 과보다는 이제 영양 생장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히려 이제 공동과가 발생하면서 안에 조금 비는 그런 것들이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세력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만큼 과피의 발달이 조금 더 많이 되면서 오히려 일반 수박보다 훨씬 두꺼운 그런 조금 과실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이제 수분수인데, 우리 뭐 일반 수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벌 수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벌이 알아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씨 없는 수박은 이제 숫곳에 그런 쉽게 말하면 씨를 붙일 수 있는 이제 임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꽃가루로는 이제 수박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분수라는 별도의 이배체의 그런 수분수를 같이 심어서 그 꽃을 활용해서만이 우리가 수박을 크게 할 수 있는 그 큰 수박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의 특징적인 그런 형태인데, 아까 제가 이거는 뭐 지금 사배체긴 하지만 뭐 배수성이 갈수록 그렇게 거대해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수박하고 씨 없는 수박의 그런 외형적인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특히 2배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길다랗게 조금 그런 특징이 있다면은 뭐 3배체 이상부터는 약간 조금 뭐 통통하게 거대하게 그렇게 자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입이 옆으로 좀 퍼지게 되면서 입도 약간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거대화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고요. C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길다란 그런 단타원형이라면 이건 조금 더 옆으로 좀 커진 그런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현재 그 이제 우리 전북 내에서 특히 이제 수박이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촉성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시설의 그런 보온이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계속 전 생육 기간 동안 재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북에서는 이제 익산이 이런 축성 재배를 하는 이제 유일한 그런 지역인데, 특히 익산에서는 12월 뭐 하순부터 1월 상순쯤에 정식을 마친 다음에 한 4월 중순부터 이제 5월 상순쯤에 대부분 수확을 마쳐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엄청 추운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 110일에서 120일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같은 경우에는 수박의 그런 뭐 저온에 비하면은 엄청 추운 그런 시기거든요. 정말 이제 지금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막 영하로도 떨어지고 그만큼 수박이 좋아하는 뭐 25도 이상 가는 되게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시기 때 재배를 하시려면은 최소 뭐 이제 3중에 그런 시설의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제 그 전열선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형 터널로 뭐 2중에다가 그리고 이제 부온 보직부까지 좀 활착기를 버틸 수 있게, 그래서 5, 6중의 그런 이제 보온 시설 정도를 활용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반축성 재배인데요. 뭐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월 상순에 거의 이제 정식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뭐 고창이나 정읍, 이제 완주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재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되게 추위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 2중에 최소한의 시설에다가 뭐 1, 2중의 소형 터널 정도는 이제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뭐 한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전열선이나 부직포까지가 조금 필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좀 기온도 올라오고 이제 농자재 같은 피복자재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뭐 예전보다는 그런 것들이 보온 자재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 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온이기 때문에 한 90일에서 이제 100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재배 기간이 걸린다고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씨 없는 수박이에요. 이제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온기 때 충분히 재배가 저온 때문에 하지를 못하게 되고, 우리 전북 기준으로는 한 4월 20일경부터 보통 농가들이 이렇게 정식을 준비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건 이제 노지가 아니라 이제 시설에서만 좀 재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4월 20일부터 정식을 해서 한 초복 중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박을 많이 최대로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노지 수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야지하고 약간 중고랭지 그렇게 시설이 지역이 조금 나눠지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창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 그런 노지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고창하고 이제 부안 이제 평야지를 보게 되면은 한 4월 20일 이쪽 저쪽부터 해가지고 정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창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만상이 한 25일 해가지고 그렇게 늦서리가 내리긴 하는데, 그 안쪽에 심으신 분들은 약간의 소형 터널을 별도로 노지에서도 설치하고, 그 뒤로부터 한 25일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좀 만상의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완벽한 생 노지로 그렇게 보통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제 중고랭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진안이 대표 주산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수나 그런 부분까지 조금 최근엔 할 수 있겠는데, 뭐 한 5월 상순 10일 정도 이쪽 저쪽을 정식해가지고, 보통 이제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7월 상중순까지 그렇게 수확하는 게 조금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고랭지는 그렇게 해서 수박이 고품질로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중고랭지의 서늘한 기후로 인해서 7월 하순부터 거의 8월 초 정도까지가 주요 타겟으로 그렇게 일을 생산하는 게 그런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준비를 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비가림 재배여가지고, 아까 뭐 고창이나 정읍 그런 지역에서 이제 1기작 재배하고 이제 2기작을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그냥 뭐 시설 안에서는 재배하긴 하지만 뭐 보온 같은 기능은 거의 없이 그냥 비가림 형태로만 재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시기 때는 이제 말 그대로 한여름이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이면은 뭐 착과하고 수확하는 데까지 충분히 시간이 다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 시기 때는 이제 너무 이제 고온이다 보니까 이제 시설 재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 수박으로 우리가 재배를 하면은 거의 이제 피수박 같은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반 수박을 좀 일부 재배를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온성 품종인 씨 없는 수박을 이제 재배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조금 트렌드라고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기 때는 뭐 한 2달 정도 해가지고 8월 상중순까지 좀 재배 정식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타겟을 하는 게 뭐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건 다음은 이제 억제작형인데 뭐 1년에 현재는 이제 재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냥 한 땅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3번 정도까지 우리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서는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농가가 그래도 토양 관리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3번까지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일부 그런 재배 시기를 조절하면서 이런 가을때도 이렇게 재배하신 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기작을 재배한 다음에 8월 중하순에 정식을 해서 이때는 이제 시설에 그냥 비가림 형태로 재배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비대유나 하게 되면은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그런 시설하우스의 그런 이제 보온 능력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조금 비대이유를 조금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 시기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빠르면은 10월 중순부터도 이제 정식 시기에 따라서 출하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 시기 때는 이제 좀 가격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가격이 있는 뭐 11월 이후 정도로 일부 농가가 조금 계속적으로 가격을 보게 되면서 출하 시기를 정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시기 때 특히 우리가 일부 정읍 지역에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씨 없는 수박을 이제 좀 선호를 하면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10월 정도까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자체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거의 수박 생산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생산하는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좀 공급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배 시기 때마다 그런 품종의 이제 특성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촉성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박에 그런 그 저온하고 많이 좀 동떨어진 그런 재배 시기다 보니까 이제 수박이 예를 들어 저온의 신장성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가장 우려된 이제 꽃가루 발생률이 높다거나 그런 품종들을 재배해야 좀 손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피드꿀이나 아니면 이제 산타꿀 같은 거의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익산에서는 이 2개 품종이 거의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촉성 작형 때는 이제 스피드꿀에 이어서 이제 조생흑미라는 약간 최근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흑피 수박을 좀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좀 가격도 잘 받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생흑미 같은 것도 이제 반촉성에 조금 많이 재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작은 수박도 뭐 애플이나 망고나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박은 제가 재배 경험상 엄청 추울 때는 좀 재배가 잘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도 한 3월 정도부터가 좀 품질이 좋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미나 블랙복스 같은 그런 애플 중소가정 수박이 조금 많이 재배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가림이나 이제 노즈로 봤을 때는 이제 비가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 없는 수박이 대표적인 게 현재는 이제 아이존이나 시드리스 이 2개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 2품종들이 이렇게 우점을 하고 있다고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보꿀이 이제 대부분 뭐 평야지나 뭐 중고랭지 상관없이 대부분의 그런 품종으로 현재 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보라는 약간 좀 원형계 그런 품종이 뭐 그래도 이 추운 시기 때 비대가 좀 원활해서 좀 일부 하게 되고요. 뭐 스피드나 그런 품종에 대해서도 일부 최근에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정읍의 그 수출 수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일본 품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출을 좀 많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도입하다가 이 수박의 그런 불임꽃가루를 활용해서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면서 좀 일부 농가가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접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접목은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상체는 그러니까 지상부는 뭐 수박 그리고 지하부는 뭐 다른 작물을 이게 접을 붙여서 그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활용하는 대목 종류들은 이제 박이나 호박, 수박 이 그 대목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류마다 약간의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가장 처음에 육종을 아니 그 접목을 했던 가장 주 타겟이 이 그 뭐지 덩굴조김병이라는 그런 토양의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박 자체로 심었을 때는 이런 병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저항성이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박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저항성이 있고 또한 약간 수박액보다는 좀 세력이 있어서 수박을 크게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박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호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하고 뭐 다 똑같긴 하지만 세력이 박보다는 훨씬 좀 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토양에 그런 지력이 떨어진다고 한다거나 하는 뭐 시드름증이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데서는 최근에 이제 호박 그런 대목을 그런 토양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 같은 경우는 호박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소박은 이제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품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세력이 덜한 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박보다는 품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하시는 분 그런 것들로 좀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호박보다는 박을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찾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전국적으로 조금 봤을 때는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지력이 너무 낮아진 곳 때문에 이제 호박을 조금 많이 쓰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박을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이제 대부분이어서 좀 그래도 이제 품질적으로도 이제 전국에서도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박에서도 약간 저항성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해가지고 일부 이렇게 대목으로 하는 것들을 좀 육성한 것들이 있는 게 하나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박 그 재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박을 재배하려면은 되게 많은 단계의 농작업을 거치면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데이 이렇게 뭐 추비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병이나 해충들이 조금 많을 때 그런 것들을 방제도 하고 수확기 때 뭐 당을 올리려고 하고 뭐 착과 관리, 토양 관리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가장 좀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토양 관리라고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에서 가장 기초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그런 뭐 요리 서바이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TV에서나 OTT 같은 그런 서비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리사들이 되게 식재료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뭐 요리라는 것들로 조금 만약에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토양을 우리가 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는 좋은 식재료를 우리가 조금 먼저 얻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토양 관리만 조금 제대로 해놓고 뭐 재배를 한다면은 그 땅에 예를 들어 뭐 수박을 재배하든지 뭐 멜론을 재배하든지 뭘 재배하든지 가장 좀 쉽고 일반적으로 좀 되게 고품질로서 좀 뭐 우리가 좀 편한 농작업으로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토양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게 우리가 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토양 관리가 조금 이제 중요한 만큼 이제 토양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깊은 내용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가 그냥 하우스라고 조금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그 시설이나 그런데 이제 토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냥 제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 토양이 이제 흙만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뭐 비 같은 게 이제 이 땅에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땅 위로 뭐 넘쳐드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 흡수돼 가지고 그 안에 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토양 흙 안에는 그만큼 뭐 빗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빈 공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의 그런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흙이 있는 것들이 이제 고상이라고 하게 되고 그 흙 안에 빈 공간에 만약에 뭐 물이 없었다면 당연히 공기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기상 그리고 만약에 그 공간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액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삼상이라는 그런 것들로 토양이 그런 구성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에
그런 뭐 경험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장 조금 뭐런 작물을 재배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좀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뭐 고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50% 그리고 이제 액상이나 기상이 뭐 25% 하면서 그런 비율로 이제 토양을 조금 이제 구성을 했을 때가 가장 좀 이상적인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박을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토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토양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게 되면은 뭐 먼저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입단 구조라는 그런 토양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단 구조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립 구조가 하나하나 있긴 한데 특히 최근에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음식점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요즘에 좀 이제 많아서 그러긴 하는데 뭐 주먹밥을 이제 만들어 먹으라고 셀프로 해서 약간 이제 공깃밥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장갑 같은 걸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뭐지 주먹밥을 만들기 전에는 말 그대로 한 뭐 반 공기가 차 있었으면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주먹밥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쌓아놓게 되면은 거의 한 공기가 차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단 구조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조금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같은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알갱이 안 흙 알갱이가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먹밥처럼 하나의 큰 이제 덩어리로 좀 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부피였을 때 입단 구조를 만들었을 때가 엄청나게 부피가 여기 보면 뭐 그냥 단순하게 2배 가까이 그렇게 올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빈 공간이 많은 만큼 뭐 제가 뭐 토양 그런 전공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뭐 토양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금 말을 빌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토양을 주먹으로 그냥 푹 그냥 가볍게 넣었을 때 그 정도가 이렇게 깊게 들어갈 정도가 이제 이상적으로 토양이 잘 됐다라고 그렇게 가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단 구조가 됐을 때가 앞서 말한 그런 작물이 최적의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이 입단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흙 입자는 그 뭐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 움큼 쥐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문질렀을 때 지문에 약간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전기적 그런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토양을 한번 퍼보게 되면은 진짜 되게 뭐 얇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은 정말 힘이 약한 그런 입단 구조처럼 작은 그런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전기적 그런 성질들이 있다 보니까 작은 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동그랗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힘들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입단 구조를 만들기에는 이제 한없이 이제 부족한 그런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기물이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유기물은 이 뭉치는 그 힘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유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양분을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단 구조 안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비료수분의 용타를 억제하고 느끼는데 또 하나가 이제 유기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 활용을 하면서 뭐 양분으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좀 순환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유기물로서 이제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면서 이 미생물의 활동이 엄청 촉진되니까 이제 분비물을 이렇게 내놓게 돼요. 근데 그 분비물이 약간 점질적인 찐득한 성질이 있다 보니까 입단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기물 투입으로써 입단 구조를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박을 재배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것들로 통해서 이제 유기물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건 뭐 이제 시설 중심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것들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수박에서 그래도 농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수단그라스를 이제 쉽게 말하면 재배하는 건데 보통 이제 동당 한 동 2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3, 4kg 정도로 이렇게 뿌려서 재배하는 게 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런 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지금 시험장에서 토양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실적으로 재배를 했는데 이 처음에는 뭐 한 9월 뭐 하순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잔디 정도의 높이였다가 한 달만 지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녹비작물의 하나 특징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뭐 생육 속도가 빠른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박이 제대로 뭐 양분을 잘 뭐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토양에 그대로 이제 잔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신 흡수하면서 좀 지력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베어서 그대로 이제 볕지처럼 다시 토양에 환원하는 그런 정도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이거는 대부분이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볏짚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볏짚 투입량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재배했을 때는 그런 뭐 기존의 연구 결과로 한 1톤 정도, 그러니까 200평 한 동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톤 정도 그런 볏짚을 넣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그런 볏짚 투입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볏짚을 이렇게 뿌렸다가 로타리 할 때 그냥 토양 쪽으로 안쪽으로 그렇게 좀 넣어주게 되면은 앞서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조금 활용을 하고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입단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입단 구조를 만드는 그런 유기물 활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입단 구조를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깊이가 만들어놔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수박 뿌리를 이제 캐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래도 수박을 뭐 뿌리 힘들게 한번 캐봤었거든요, 몇 번.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땅을 파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뿌리가 이제 들어간 깊이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cm 정도 깊이쯤에 이제 대부분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수박을 이제 포복으로 그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깊이까지 들어간 다음에 수박 줄기 따라서 그렇게 몇 미터, 뭐 3미터, 5미터 그렇게 길게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박의 뿌리가 조금 잘 뻗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3, 40cm 정도는 그렇게 좀 확실하게 좋은 그 딱딱한 이제 경반층이 아닌 이제 입단 구조 같은 거를 만들어줘야 뿌리가 좀 쉽게 잘 뻗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우리가 뭐 당연히 로터리를 작업을 하시지만 그 일반 로터리 말고 이제 신경 로터리 정도까지는 좀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뭐 30cm 가까이 그렇게 되면서 좀 확실하게 깊이 그렇게 구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뭐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심토파세라든가 아니면 뭐 토양 반전을 통해서 이제 포크레인 통해서 그렇게 뭐 1m 가까이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작업을 조금 해주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토양 관리는 이제 수월하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반 재배나 여기 이제 심토파세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수박 이게 줄기 두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세력이나 그런 것들에게 조금 많이 차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조금 토양이 깊이 관리가 우리가 조금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딱딱한 이제 경반층이 조금 깊게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뻗는데 많이 힘들고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뭐 시드름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만큼 여러 가지 악조건에 좀 더 취약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잘 자라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피수박이 받는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큰 과실이 좀 생산이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깊이 그렇게 충분하게 관리가 된 토양에서는 그만큼 뭐 뿌리도 잘 뻗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온건조나 그렇게 강하게 되면서 큰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구조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